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남성은 사고를 낸 이후에도 4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그대로 운전해 갔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주한미 군이 입건됐습니다.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여성이 남자친구의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남성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직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짜라란!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그거 얘기 잠깐 할 텐데 미리 좀 예고를 드릴게요. 저작권 문제로 세계 축구 선수권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예, 유념해 주십시오. 참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진짜.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저는 차마 후반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이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바로 그러고 TV를 켰습니다. 어떻게? 와! 하는 이 층간 혹은 측간 소음 듣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지. 자, 오늘은 새벽 4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무실 수도 있는데 날이니만큼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데시벨을 낮춰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멕시코 교민입니다. 어젯밤 꿈에 원보 씨가 나왔어요. 사진 좀 찍어달랬더니 야, 자연아 네가 가서 찍어줘라 하면서 가더군요. 섭섭합니다 하신 강상철님. 꿈이지만 죄송합니다. 예. 자, 아르헨티나로 87년도에 이민 와서 벌써 49번째 생일을 맞았네요 하신 이마리솔님.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저의 유일한 낙은 저녁에 사반 보는 겁니다.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외쳐주세요 하신 지유님. 맘 편안히 가지십시오. 자, 사반만 보면 피곤함과 고달픔이 싹 가십니다 하신 부산 사는 여자 손미라님. 나의 반쪽 권구상 씨 사랑해 하신 박소유님. 이 추위에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는 우리 아들 우세훈 잘 이겨내길 바라 하신 우진희님. 그리고 태국의 김선혜님, 하와이의 미나킴님, 정석천님, 김연종님, 부산의 서진미님, 젊은 할머니 현정수님, 어제 생일이었던 염상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사반 뉴스 6반. 오늘 소리가 작네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카트가 왜 거기서 나와 합니다. 카트가 깜짝 등장한 이곳 정말 상상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지하철 틈 사이에 앞바퀴 빠진 마트, 카트, 이 불꽃 팍팍. 야, 결국 지하철 운행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널브러져 있는 배추들 보세요. 김장배추. 설마 김장배추 카트에 싣고 지하철 탑승? 세상에 영무원들 다 달려들어 젖 먹던 힘까지 차차차차차차 차차차 해서 겨우 앞서 보신 영상에서 뺐습니다 이걸. 세상에 김장배추 담은 카트를 끌고 지하철 타려고 했었다는 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7호선입니다. 이 한 지하철 승객이요. 쇼핑카트 앞바퀴가 이 지하철 플랫폼과 객차 사이 틈에 껴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 할머니가 이 마트에서 배추를 구매한 뒤에 그걸 지하철역까지 끌고 온 거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하철 운행이 중지가 됐고요. 또 영무원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카트를 꺼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스파크가 튀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지하철이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이 카트를 꺼내려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걸 왜 저기까지 끌고 와, 저걸? 근데 저걸 끌고 와서 저렇게 민폐 상황을 만들었다 보다 더 심각한 건 저건 절도입니다. 그리고요. 맞습니다. 그 카트 앞에 손잡이 부분에 보면 네, 어디 이 카트는 땡땡 마트 소유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트를 왜 쓰죠? 마트에서 짐을 담아서 계산하고 마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가지고 가면 절도고 예. 그리고 저거 보통 마트에서 저 카트 하나가 원래 대략 한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그냥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갖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12살 초등학생. 초등학교 5학년. 몸 불편한 어르신을 도왔을까요? 아니면 보육원 친구들에게 돼지 저금통 깨가지고 선물을 보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새벽 3시 광주입니다. 자, 헬멧 남성 금은방 쾅쾅 깨더니 박살. 자, 들어갑니다. 다른 일당도 침입 들어갑니다. 자, 진열대 걷어내고 꽝꽝꽝. 어우, 귀금속 싸르르르르르르 막 지금 하나씩 챙기죠. 자, 그리고 바로 야야야 튀어. 무려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훔치는데 걸린 시간 단 15초. 바로 이 중 한 명이 12살 초등입니다. 자, 이 12살도 12살짜리지만 부모가 누군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일 새벽 3시 20분쯤인데요. 이 광주 동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 10대 청소년 3명이 침입을 했는데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던 겁니다. 이 10대들은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불과 15초 만에 훔쳤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한 고교생이요. 이 훔친 귀금속을 자신이 팔아주겠다면서 이런 범행을 교사한 거였습니다. 아하. 이들은 이 광주 모처에서 이 범행을 공모한 이 고교생을 만나서 귀금속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이 광주 북구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이 3명을 잡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을 빈번하게 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고 했지만 아직 법 통과 안 됐고요. 통과됐어도 12살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과연 12세가 저런 범죄를 저지를 만큼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좀 흉악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위의 고등학생이 시켰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작년 6월 23일 날 대전에서 대전 중구팀과 대전 유성팀이 만들어서 20세가 너희들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아. 그냥 너희들이 이거 범죄 저지르고 절대로 말하지 마. 말 안 하면 너희들은 보호처분으로 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러. 라고 하고 저희 사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일이 20일 지났잖아요. 14세 20일 지났기 때문에 전체 범행을 자백했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17세나 18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구속영장 받았거든요. 척추절도로 긴급 체포한 고교생. 이 고교생들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12세는 촉법소년이라서 결국 보호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보호처분 과정에서 절대로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보죠. 버린 건 본인들의 양심이다. 함께 보시죠. 자, 고속도로 갓길 창문 밖으로 손이 쏙 그리고 쓰레기가 아이고. 툭툭 또 툭. 계속 나와요 지금. 아우 난 정말 깔끔해서 탈이야. 아우 차량 청소 끝 하고 출발. 자, 백 변호사님, 네. 저 차 보시다시피 외제차입니다. 쓰레기 봉투값 아껴서 부자 됐나 봐요. 진짜 왜 이러고 삽니까? 차량 번호 공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공개하고 싶네요. 예. 정말 굉장히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본인 차 깨끗하게 하겠다고 새벽 시간이니까 걸리지 않겠지라고 해서 저렇게 지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도망간 건데 그러니까 일단 저 행동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진행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가 맡겨서 저 좋은 차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 쓰레기 봉투가 맡기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인은 몰래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국에는 CCTV라는 여러 눈이 있습니다. 저런 행동하면 반드시 확인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그 과태료든 이런 처벌이 있다라는 거, 처벌이나 이런 행처분이 있다라는 거 명확하게 주지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러면 난 진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진주의 한 셀프 세차장. 그런데 차량에서 생활 쓰레기가 저렇게 막 나옵니다. 식탁까지 나왔어. 자, 여기 세차장이지 쓰레기장이 아니거든요. 자, 소장님. 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세차도 안 하고 저렇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충격
적이네요. 그 셀프 세차장에 가면 말 그대로 셀프로 세차를 해야 하니까 사람이 없거나 혹은 저 사무실에 한 분 정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없는데 차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요즘 셀프 세차장은 굉장히 좋아요. 막 커피숍도 있고 같이 깨끗하게 물건도 살 수 있고 무인으로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저렇게 다 이제 종류별로 잘 구비되어 있으니까 아 저기서 버려야겠다 그러고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 버린 거는 이제 본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 식탁을 가지고 올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식탁은 대형 폐기물이라 사실 아시죠? 전화로 다 신고해서 이를 쪽지 그럼요, 내고 그럼요. 버려야 돼요. 예. 근데 저렇게 버리면 세차장에서 저 금액을 물으란 얘기인데 좀 너무 양심 불량이네요. 아유 진짜 참.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이미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 얘기에 열광하고 계실 텐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 올해 월드컵. 그 24일은 어디랑 하는데? 우루과이. 우루과이. 우루과이면은 쏠리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점일 수 있고요. 28일에는 눈을 이렇게 막 악마같이 막 이렇게 화나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게임이 안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일은 이 날짜 중에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우승이죠. 이때 누군데? 포르투갈. 센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이대로 보자면 한 번은 동점이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거거든. 1승 1무 1패. 자, 보셨다시피 역술인 지난 10월 14일에 방송됐던 내용인데, 자, 일단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 또 재미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솔직히 저도 이걸 한참 전에 봤었는데 맞나 안 맞나 계속 신경이 쓰여. 세상에 근데 맞았어 이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소장님 진짜.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와 어떻게 저걸 다 맞추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3번 정도 맞출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에요. 네,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딱딱 맞추셨으니까 뭐 재밌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벤투 감독이랑 국가대표팀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주를 다 보는 역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언도 딱 맞았으니까 다음 건 어떨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겠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는 8강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내일 정도면 우리가 이분이 정말 100% 다 맞추는지 아닌지 지금 자막으로 나가 8하고 사이가 보인다. 사이. 예. 이건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저분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백 변호사님 네. 한 말씀 좀 짧게. 아니 1승 1무 1패를 맞추는 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렇게 경기별로 맞추는 거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슨 저희가 이걸 뭐 맹신하거나 믿는 건 아니지만 재미로 보는 거지만 다른 건 다 떠나서 저분의 8강 예언은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믿고 싶죠? 너무 믿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축구 대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이어가 보죠. 연하 타령 소개팅 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로 나이를 다 알고 소개받은 동갑의 소개팅남이 계속 연하 타령을 해서 화가 난다. 아마 이런 사연입니다. 33살이었을걸요? 예, 맞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 전에 그 남친의 친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이었는데요. 이 남성이 갑자기 남자는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남성은 이미 사연자인 여성의 나이 포함 신상 정보를 다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계속 나이 얘기만 하길래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이 남성이 되레 혹시 연하에 악감정 있냐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더 연락을 안 할 생각으로 저희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 대고 남성이 장난도 못하냐 자격지심 갖지 말라 이런 말을 하더니 몇 시간 뒤에야 생각이 짧았다면서 다시 연락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연락 안 했겠죠?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했겠죠.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사연은 느낌상 일방적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달려봅니다. 먼저 남자. 연상이나 동갑보다는 연하가 낫다. 아니 이게 뭐 금기어라도 되는 건가요?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아니 33이라서 지금 자격지심 느끼는 거? 동그라미? 승현님 아까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저기 동그라미라고 하시고. 아까는 남자 편 든다며. 봐요. 그래 일단 들으셨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한 대 좀 맞잖아. X.
아,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단 우리 소장님부터. 네, 아니 화나네. 어쩌라고요? 맨 처음부터 알고서 만났고. 아, 그러면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연하 많이 만나는데 그럼 가서 각자 연하 만나시죠. 뭐 이렇게 해서 헤어지어야죠. 저런 얘기를 듣고 왜 이 만남을 계속해야 하나요?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남자가 지금 마음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성이. 마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 실수한 것 같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딱 보니까 연애하기 참 쉽지 않은 캐릭터다, 이 남성은. 그 댓글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저런 놈도 소개팅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승희원님이 이게 장난이었고요. 승희원님도 당연히 X였죠. 근데 승희원님이 그래도 이 사안에 있어서 그래도 한 가지 좀 말할 자격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못 내려치고. 제가 말씀 끝나지 않았어요. 4살 연상의 사모님과 함께 사십니다. 예, 뭐 저는 연상이 좋습니다. 연하보다. 연상하고 살면 너무 행복한 게 많아요. 예. 네, 이자연 기자, 우리 넘어갑시다. 나 짜증나 죽겠어 진짜. 제가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귀는 사람의 블라인드 데이팅이라면 나이가 모르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나는 뭐 내 취향은 뭐 동갑내기보다 연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와 동갑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예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데이팅 룰에 맞지 않는 거죠. 자기 취향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연한데 나 정말 연하 좋아한다. 이거는 몰라도 굳이 나이를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자기의 뭐 취향이라는 거는 뭐 연상도 좋을 수 있고 연하도 좋을 수 있죠. 다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라랄라님이요. 괜히 여자분이 너무 괜찮으니까 저렇게라도 깎아내려서 나 좀 만나줘요 하려다가 역효과 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하늘님은 얄미운 성격, 까내리는 성격이라고 하셨고 우경민님은 그냥 뭐 밟았다 하고 잊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칭다오에 사시는 교민 이우선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2일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중국 당국의 이 코로나 방역 통제 이것 때문에 집에 발이 묶이셔가지고 사건 반장 보시면서 결혼 10주년을 보내셨다고요? 해서 위로와 축하를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신혜 씨 사랑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자라고요. 피어나듯 탄탄한 피부 대마줄기 생명력으로 피부의 힘을 살리다. 아이스트 디디의 휘 햄프스템 크림. 아이스트. 잠시 멈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헬스테리어를 경험해보세요. 헬스테리어의 완성. 세라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남성은 사고를 낸 이후에도 4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그대로 운전해 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정말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려는지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2일 오후 5시쯤에 이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3학년 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을 나선 직후였는데요. 이 좌회전하던 차량이 이 초등학생을 덮친 겁니다. 이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차에서도 당연히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 40m 정도 떨어진 본인 집에 주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의 주장은 나는 사고 난 걸 몰랐다. 사고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앞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보니까 내가 결국 사고를 낸 거였더라. 그러니까 나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이 운전자는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이제 체포가 됐고, 뭐 일단은
이다 고의로 사고 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혼술을 했다. 혼자 술을 마셨다는 거군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지금 오후 5시에 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낮에 혼자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은 맥주 그냥 한두 잔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가고 있었고요. 이것을 본 목격자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목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차에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술 냄새가 확 났다. 그래서 저 차에 있는 운전자 술 취했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두 잔 가지고는 이러지 않았겠죠. 0.08이 나왔대요, 혈중 알코올 농도. 승현님, 이 정도면 최소한 소주 2병 정도는 마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가 0.08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게 분명히 더 넘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말로는 내가 옆쪽에 있는 차의 주행을 신경 쓰느라고 앞쪽에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하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고 고의를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는 거든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0.08만 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음주운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범죄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겠지만 과연 이게 저는 뺑소니도 될 수 있고 위험운전 치사상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처벌하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사람 얘기는 이 운전자 본인의 얘기는 양쪽 차 주행에 신경을 쓰느라 애를 못 봤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해당 초등학교 그 인근에 로드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자, 지금 저 사진 왼쪽이 초등학교 정문이고 지금 주변입니다. 일단 스쿨존이죠. 스쿨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로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이게 그래서 이 해당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니 학교 저런 건 빨갛게 저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그어놓으면 뭐하냐? 애들이 다닐 수 있게 좀 보행로를 만들어 놔야지. 근데 너무 위험하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건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말씀하셨던 스쿨존이라면 정말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조치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보세요. 그 갓길로 아이들이 앞만 붙어 다녀도 차들이 다니면 아무리 위험하죠. 천천히 간다. 굉장히 그렇다고 위험하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두둔하려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학교여서 저도 그러세요? 네, 아마 제가 나온 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더 안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번 사건에서 저는 가장 이제 이슈가 좀 될 만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한 장치 혹은 보행로 같은 걸 마련하지 않은 것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지금 운전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까 조금 전에 승재원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위험운전 치사죄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 두 가지 혐의를 지금 현재까지 일단 경찰에 두고 있는데 뺑소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거를 적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운전자의 운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경찰에 들여다봤는데 진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사실을 몰랐으면 뺑소니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고가 어느 정도 그 정도 사고가 나면 뭔가 쿵 부딪히는 느낌 정도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사고 사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건 너무 법 적용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판단해서 물론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대전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지난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새벽 4시 대전 대사동의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여느 때처럼 이렇게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 대사동의 한 거리 지난 2일 새벽 4시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면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블러를 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길에 쓰러져 있는 거고 주위에서 이 청소를 하던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모여들어서 상태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온 차량이 이곳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곳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그냥 질주한 겁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바로 옆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소장님, 이게 진짜 정말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네, 또 이 사고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지인들하고 술 마시다가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정말로 몇 킬로로 달렸는지 그 속도에 대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음주차량 운전자에게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돌아가신 환경미화원 분이 정년 2년을 남겨두고 계셨대요. 예?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가족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연말 연시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저 두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국가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 아는 지인들하고 이제 그 식사를 했습니다.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로 이렇게 그 작은 소주 반잔 정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친구가 대리운전 와서 집에 가는 것까지 기다렸습니다. 연말 연시에서 술을 먹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음주운전 못하도록 좀 지켜주세요. 그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술 했을 때 내가 운전해 갈 수 있을 거야. 나 그냥 대리운전 불렀어. 이러지 말고 대리운전 기사 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기사가 집에까지 가는 거 반드시 대리기사에게 좀 확인 좀 하세요. 그래야 친구도 구할 수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방조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 모든 공권력 동원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 엄중 처벌하고 예방해야 돼요. 중간중간 길마다 연말연시에 다 음주단속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음주단속은 분명히 중간중간 옮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진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지 않는 국민이 없는 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유학 온 대만 유학생 여자 대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님들 한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막 재판 다 방청하고 그러셨잖아요.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정부는 제발 음주운전자들 형량 좀 강화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대만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대만 말이죠.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얼굴하고 이름 다 공개해버립니다. 예? 그냥 온라인에다 다 공개해버려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노란 번호판을 달게 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앞차가 노란 번호판이면 아이고 이거 음주운전 차량이네 이거 하면서 비껴갈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1년 동안 그 노란색 번호판을 달게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권 뭐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 백 변호사님 짧게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주 사고 또 이렇게 뭐 스쿨존에서 난 사고 이거 우리 계속 여러 차례 지금 사건 현장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는 형량 상향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물론 뭐 반원법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호판을 다른 색깔로 달게 하고. 근데 그게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기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 했지만 출발한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외국인 손님은 주행 중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택시기사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택시기사는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포로 물든 그날 새벽,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택시기사와 또 공포의 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27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한 외국인 남성이 택시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역시나 외국인인데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달라라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이때 이 차량을 운전한 게 50대 택시기사인데 그렇게 이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을 태우고 이태원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도로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 이곳에서 갑자기 외국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 해당 외국인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자, 주행 중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고요, 이 손님. 네네. 사실 뭐 내려서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혹시 운전하다가 혹시 아이들이 뒤에 창문 이렇게 차문을 여는 경험해 보신 적 있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있어서 좀 덜한데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놀다가 문을 확 열면 진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외국인 주행 중에 뒷좌석 문을 자꾸만 열고 그것도 4번이나 세우면서 계속 열었다라고 하니까 이 택시 운전사에게는 정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옥과 같은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택시 기사분은 이 택시비 한 푼도 받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택시비 대신 주먹질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도착해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이제 택시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근 편의점에 있는 이제 현금 지급기로 같이 갔는데 거기서 현금을 뽑아서 택시비를 줬으면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아까 조금 전에 승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 타서부터 뭔가 뭐 이 외국인 남성은 굉장히 뭐 화가 났는지 갑자기 돌변해서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몸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도 주먹질은 계속 이어졌고요. 택시기사분께서 뭐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서 머리를 감쌌지만 머리는 또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도 폭행은 10여 차례 이상 이어졌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이제 택시비 관련해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실랑이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SBS 단독 보도여서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당연히 소장님 뭐 무섭죠, 예? 그럼요. 예. 저는 저 택시 기사분께서 사람 살려 그러면서 얼굴 막 이렇게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야말로 영상을 보면 주먹질입니다. 마구마구 휘둘러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을 보호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막지만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 여기저기 막 막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사람을 살려려고 그러는데 이게 새벽이니까 딱히 그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게 가격당했다.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자, 10차례나 때렸고 폭행 후에 더 기상천외한 행동을 보였죠. 네, 택시비는 결국 안 냈고요.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 뒷좌석에 자신의 휴대전화랑 또 신분증 담겨있는 이 지갑까지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정체는 미군이었습니다. 이 성남 비행장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였고요. 이 택시기사를 때린 뒤에 미군 부대 방향으로 도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일단 잡혔겠죠? 뭐 방금 뭐 이 기자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뭐 위치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소파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 군인이다 보니까 그 출석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소파 규정 때문에
그렇죠, 백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군 측하고 이제 소환하는 날짜 같은 걸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나 일반 외국인하고 다르게 조사하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소환 날짜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일단 불러서 그 당시 폭행의 경위, 동기 이런 것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 기사님이 제일 지금 걱정하시는 게 치료비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안 해주면 결국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택시비하고 치료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이 기사님이 지금 좀 형편도 좀 어려우시다고요. 네. 속상해요. 지금 일주일 때문에 그 폭행의 여파로 일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좀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큰 병원 가서 뭐 검사라거나 이런 거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만 먹고 끙끙 앓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날에도 집에 가서 바로 구토를 하셨대요. 그리고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일상생활하는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정도 되면 그 PTSD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상도 못했는데 마구마구 그것도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당연히 받으려고 했던 택시비를 못 받고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여성이 남자친구의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남성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직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봅니다. 자, 화가 잔뜩 난 여자친구. 이미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전 여자친구죠. 하지만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자, 그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냄비였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새벽 4시쯤에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블랙박스 속 영상을 보시면 여성이 차주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냄비를 손에 들고 나타나서 마치 망치처럼 이용해서 양쪽 사이드미러를 다 내리쳐서 부수고요. 또 냄비 손잡이를 이용해서 앞뒤 범퍼, 차량 보닛, 그리고 운전석 등 차 곳곳을 긁으면서 차를 파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손잡이로 차량에 욕설을 써서 남기기도 합니다. 지금 욕설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씨를 쓰는 것 같이 보이죠? 욕설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후미등을 부수고 사이드미러까지 냄비로 세게 내려칩니다. 이 뒤에 사라졌는데 이 모습이 모두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저렇게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막 냄비를 들고 막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저도 이제 뭐 차량 파손하는 도구를 여러 개 봤지만 냄비로 하는 건 저도 처음 봤네요. 근데 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저렇게 차를 긁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피해 남성하고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였으니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밥을 먹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 둘이. 자, 다시 한번. 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어요. 연인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기다 차를 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까지 사이가 좋았겠죠? 근데 밥을 먹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먼저 나 화나니까 갈래 그러고 확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성은 이거 나도 이제 속도 좀 이렇게 분도 삭히고 나도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밖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했는데 답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딱 오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차가. 소장님, 보통 뭐 연인 간에 싸우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약간의 이거 휴지기가 필요하잖아요, 냉각기가. 네. 근데 이제 바로 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바로 탁 하면 뭐
네. 아이고 이게 또 그냥 근데 보통 연인들은 저 정도는 하지 않죠.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착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극단적으로 뭐 파괴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죠. 저는 이 영상을 볼 때 경계선형 인격장애,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 그 연인들의 그 양상을 봤어요. 그 경계선형 인격장애에서 가장 힘든 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한테 그 본인의 그런 불안정한 정서라던가 감정 조절하는 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런 그 경계선형 인격장애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정신증과 신경증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형 인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장님 좀 굉장히 보세요. 받으라고 연락 받아. 감정 조절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상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연애는 정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정적인 걸 넘어서서 약간 좀 병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연애 가장 힘든 연애인데라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자, 오빠 안 받을 거야? 연락 안 받을 거야? 차 유리문 부시기 전에 빨리 받아. 나 집 가는 중이거든. 집 갈 때까지 안 받으면 진짜 부신다. 라는 거 아까 보셨죠. 자, 그러니까 진짜 이 지경이 벌어진 겁니다. 남성은 이 부서진 차량을 확인한 이후에 여자친구한테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연락을 했죠. 이유를 물었다는데 돌아온 대답은 더 참담했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화 안 받으면 부순다. 오케이?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여성이 잘못했다라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생각을 하시고 저도 100% 여성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입장에서도 남성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어떤 손괴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저는 이 남녀관계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남성이 이 여성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과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 건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조건을 달았는 거예요. 오빠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이런 행동하지 않으면 오빠가 자동차 부수는 거 허락했다고 난 생각할 거야. 그래서 부수는 거 괜찮지 오빠?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차가 부서진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성에게 물었답니다. 왜 차를 이렇게 손괴를 했니? 라고 하니까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차를 부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난 생각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여성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에 이 남성은 과거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몹시 화가 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난 분명 예고했어. 네가 묵시적 동의를 한 거야. 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모든 차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모든 여자친구들과 저도 한 부인들은 20대는 부셨을걸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남편 차를 늘 긁어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여자 쪽의 얘기고요. 머릿속으로 상상은 할 수 있어. 네, 실제로 저렇게 남자친구 차를 저렇게 긁는다는 건 정말 보기 처음 봤어요. 게다가 욕까지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 여자친구의 이런 행동이 제가 아까도 좀 극단적으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싸울 때마다 물건을 던진다던가 하소한다던가 이런 일이 좀 상습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 정도로 금액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그냥 넘어가 준 거였던 거죠. 예. 자, 승현님. 네네. 이 수리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이 여성에게. 사실 이렇게 손괴를 하면 이 손괴가 고의잖아요. 고의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배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죠.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고 그 손해배상은 민법은 전보배상입니다. 손해 났는 것만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과연 차를 1,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할까 아니면 차를 폐차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차를 폐차하는 쪽으로 마음을 이제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차 폐차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 수리 비용만 한 1,000여만 원 정도만 나에게 돌려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해 여성 측 부모님도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정도 내가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모습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약 2달 정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그 부모님도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다는 상황이니 세상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백 변호사님. 네.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죠. 아무리 전 아니, 여자친구고. 네, 일단은 뭐 당연히 형사고소부터 해야죠. 민사도 민사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물건을 부수는 거 송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맨손으로 부쉈나요? 냄비를 들고 부쉈죠. 예. 냄비는 용도에 따라서는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에서는 일단 단순 재물손괴죄하고 특수재물손괴 중에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 정도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특수재물손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일단은 뭐 벌금형으로 끝날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이 경찰의 수사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빨리 수사가 진행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저렇게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 위험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인 한 씨 부부는 아이 생각이 없는 일명 딩크족이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며 누구보다 단란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자신이 2년 전 남편의 아이를 낳았고 본인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최근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나서 이혼을 당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여성은 이제라도 아이를 한 씨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까지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상간녀와 그리고 남편의 숨겨진 딸. 아이 없이 달콤한 결혼 생활을 즐기려던 한 씨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간녀 그리고 남편 양쪽 모두 이제 가정이 있었던 상황인데 한 씨 부부 얘기에 좀 먼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딩크족. 그러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를 안 갖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씨 부부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신혼 생활을 좀 길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이는 낳지 말자라고 하고 그대로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3년 차가 되고 나니까 그 생활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고 변화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둘이 살자라는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씨 부부는 딩크로 주말이면 이 캠핑이나 여행 다니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맞벌이 하면서 아이 안 갖고 부부끼리 정말 연인처럼 계속 저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쾅! 이게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인데요. 이 한 씨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대뜸 하는 말이 남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야 이거 그냥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답니다. 끊었더니 문자가 띠링 하고 울렸는데 문자에 보니까 자신의 남편과 다정하게 본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저렇게 한 통을 보내온 겁니다.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당황했던 이 한 씨 결국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영문을 알기 위해서 이 여성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자, 한 언론에 나온 사연을 저희가 이제 조금 각색을 했는데 말이죠. 자, 승희 의원님. 네. 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다정한 사진을 찍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걸 나한테 보냈네? 근데 또 아이가 있다네? 당연히 만나야죠. 정말 청천벽력을 떠나서 세상이 노랗게 보였을 것 같은데 탁탁탁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한 씨와 같은 또래 여성이 탁 앉아 있는 거죠. 그 여성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당신 남편 아이를 출생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한 씨 입장에서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씨의 맞은편에 있는 그 여성이 하는 말이 2년 전에 잠시 남편과 만났고 그 남편의 어떤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생겼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조용히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이를 낙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2년 전이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람을 폈던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만나고 있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건 진짜 배신 배반 아닙니까? 아, 네. 그 한 씨가 너무 안쓰럽네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했었던 지금 3년이잖아요. 그 행복이 이제 깨지고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것도 안쓰럽고 사실 남편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여성하고 만난 시기는 본인의 신혼기기예요. 그렇죠? 아하. 1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서로 사랑할 때잖아요. 예. 우리는 아이는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제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뭐 하기로 했으면은 계속 자기가 키우면 되지. 그걸 왜 이제 와서 또 연락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성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가정에 가서는요, 남편 아이를 가진 척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남편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그런데 최근 가서야 이 아이가 남편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한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야 한 씨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쪽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근데 이 아유 참. 참,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 남편 한 씨한테 너 남편 호적에 올리고 애를 그리고 이제 양육비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인지소송. 그러니까 인지소송이라는 건 이 아이가 누구 앤지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 그것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남편 직장에도 알리겠다. 여기 협박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이 여자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어. 가만두지 않겠어. 하며 널 부셔버리겠어. 협박 연락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좀 따져봐야 될 사람이 남편.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간녀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잉태한 이 남편. 근데 왜 이 남편은 어디 갔어요? 지금 왜 이 부인 한 씨한테만 상간녀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막 문자를 보내고 왜 이 제일 피해자를 이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한번 이입해 봤습니다. 제가 한 씨의 남편, 한 씨라면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아니, 안 찾아가겠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한 씨가 물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뭐 술을 한 잔 먹다가 헌팅을 했다. 헌팅을 해서 그날 우연하게, 이것도 정말 참 부적절한 단어인데요, 방송에서 그날 하루 그냥 그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그게 임신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유, 참. 믿어주세요까지 얘기했다네요. 백 변호사님. 네. 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아유, 이거는 뭐 이 남편 입장에서 뭐 본인은 이제 되게 황당하긴 했겠습니다만 뭐 그동안에 그 아내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가졌던 믿음을 한 방에 완전히 다 깨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왜 아무 잘못 없는 이 아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예. 본인이 나서 수습을 해야죠.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을 하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아내에게 용서를 빌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서 내 아이 아니까 믿어줘 하고 한 발 빼는 건 이거는 남자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니죠. 자, 이게 진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이 한 씨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건 정말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싹싹 빌다가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 180도 그냥 돌변해가지고 뻔뻔한 한 씨 남편도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한 씨 남편은 처음에는 하룻밤 실수였다 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씨가 계속 화를 내니까 이제 갑자기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어차피 애도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 딩크로 살기로 했지만 사실 나는 애기 낳고 싶었다. 어차피 내 피가 섞였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라고 아까는 안 닮았다며 자기 애 아니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뭐 아유 진짜 소장님 네. 대신 욕 좀 해주세요 진짜. 네. 나쁜 남자입니다. 네, 욕은 이 정도밖에 못하고요. 일단은 신혼 기간에 가장 행복하고 신뢰가 쌓이는 신혼 기간에 이런
바람을 핀 거잖아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나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여성에 대해서 바로 싹 그냥 아이를 가졌다는 여성을 딱 모른 척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도 나쁘고 그러고 또 2년 동안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 아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던 것도 나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잡아뗀 것도 나쁜데 이제 와서는 나는 사실은 아이 갖고 싶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기르자라는 태도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 상간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양육비 내놔 이러는데 어째야 하냐? 자, 일단 그럼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먼저 이 아이가 상간녀의 그 전 남편 아이로 이제 출생 신고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호적 갈아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갈아타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실제로 안 됩니다.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출생 신고가 돼 있으니까 저기 헤어졌다는 그 부부 아이로 이제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친생자로 추정이 돼 있는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애는 우리 애가 아니다.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지금 이 아이의 대리인으로 지금 이 내연녀가 되겠죠. 이 내연녀가 뭐 인지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내라고 인지 청구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일단 호적이 최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그냥 유전자 검사에서 당신 애니까 호적 바꿔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의 아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양육비는 이제 나중에 지급을 해야겠죠. 그냥 아이인 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양육비라는 것도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할 때도 양육비가 이제 아이 나이나 이 생활 그 기준에 따라서 양육비가 이제 산정이 되니까 양육비를 합의한다면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느 정도 소송을 통해서 한다면 이제 법정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남편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이 상간녀라는 사람도 나쁜데 사실 아이의 출생은 그 아이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정확히 밝혀지면 방금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사실상 그 원남편의 어떤 호적으로부터 나와서 인지청구권을 행사해서 지금에 있는 남편 호적으로 올라가게끔 되면 이거는 핏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씨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 남편의 핏줄이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올라간다면 아이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는 분명히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은 지금 우리 법상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혼해라. 어차피 아이도 지금 안 낳는데 한시 보고 말이죠. 자, 일단 뭐 소장님이 만약에 이분을 상담해 주신다면 어떻게? 뭐 이혼을 해라 말아는 할 수 없죠.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한 씨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은 한 사실 너무 잘못이 없이 앞으로도 너무나 괴로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아이는 지금 저쪽에서 크고 있을 거고 한 씨는 일도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통을 다 겪게 되고 이 남성은 과연 괴로워할까? 미안해는 할까? 죄책감은 느낄까? 이런 게 좀 의문이에요. 이 남성과 이 상간녀의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씨 괴롭죠. 그 태어난 아이 고통스럽죠. 또 그 여성의 원래 있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혼했어야 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졌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적으로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DNA 검사는 금방 나옵니다. 며칠이면 나와요. 본인 아이가 맞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거고 한 씨도 그 결과를 보고 본인에 대한 입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혼을 뭐 저도 이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아까 남편이 처음에 아니라 그랬잖아요. 본인애도 아닐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살짝 자기 애일 수도 있다는 걸로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아이가 맞다면 본인의 지금 이 아내와의 관계 이걸 다 넘어서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도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막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네. 이 기자가 좀 정리 좀 하고 가죠. 네, 유윤님은 빠른 손절, 같은 부류끼리 살라고 해라라고 하셨고요. 정한님이 매립장에서도 쓰레기는 가려봤는데 매립장 출입 금지당할 남편이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레니조아님도 만나도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유 참 진짜. 예, 아무튼 뭐 많은 말씀들 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동물입니다. 가보시죠. 네,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누워있는 아기를 향해서 얼굴을 폭 하고 가져다 댑니다. 강아지의 이런 행동이 재미있던 걸까요? 아기가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이 웃음소리가 잦아드니까 다시 아기에게 얼굴 파묻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다칠까 봐 조심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놀아주는 모습입니다. 이 강아지와 아기, 놀랍게도 깍꿍놀이 중입니다. 아유, 진짜 너무너무 귀엽다. 네, 알고 보니 이 강아지는 바쁜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기를 놀아주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아기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사실 처음부터 아기를 잘 돌봤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처음에는 막 울고 그랬어요? 이 보호자가 처음 아기를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어리둥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리를 뺏어가는 나쁜 녀석. 예, 하지만 이내 이 사랑스러운 아기와 사랑에 빠지고 만 건데 이제는 아기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요. 항상 이렇게 아기 옆자리는 강아지 차지가 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조심하는 게 눈에 보인다. 최고의 베이비시터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 승현이 거의 넋을 잃고 보고 계시네 지금. 너무 귀엽네요. 예. 네. 아, 진짜 너무 진짜 어떻게 참 저는 이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것이 인간 아기를 얘 어리구나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조심히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아까 그 한씨 그 저 범죄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강아지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만큼만 사람들에게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강아지의 사랑,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시죠. 네, 대만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남성이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려는 모양인데요. 근데 카드 대신에 내밀는 게 다름 아닌 손목입니다. 근데 이걸 본 가게 주인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또 다른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계산대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손목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목에 바코드 문신을 새긴 겁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왜? 네, 현재 대만은 종이 영수증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마다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 바코드를 보여주면 전자영수증이 발행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요? 이 남성 평소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걸 매우 귀찮았다고 하는데 매번 휴대전화 어플에서 바코드를 보여주는 것도 번거로웠던 걸까요? 이렇게 바코드 문신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밥은 왜 먹고 사니? 얼마나 귀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귀찮니? 라고 묻고 저도 싶은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몸에 바코드 생기면 저게 진짜 될까요? 이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되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팔에 새긴 바코드로 영수증을 발행받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고 몸에 바코드를 새긴 건 이 남성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4월에도 한 남성이 바코드 문신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고 하네요. 소장님, 짧게 저게 저 정도로 귀찮으면 숨은 왜 쉽니까? 저는 좀 무서워요. 좀 비인간화된 듯한 느낌이 들고 인간이 이제는 값이 매겨지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공상과학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번호로 매겨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다. 좀 저는 조금 싫은데요. 그러니까.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자리가 한 가정집이 있던 곳입니다. 건물 외벽과 지붕 완전히 무너졌고요. 또 집 한켠에는 각종 대회에서 받은 메달들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 집이길래 저렇게 메달이 많아요? 네, 이곳은 이란의 클라이밍 선수인 엘라즈 레카비 선수 가족의 집인데요. 이 레카비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 참가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당시 그녀는 히잡을 쓰지 않고 참가를 했는데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그녀의 행동, 히잡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였다면서 그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귀국 당시 시민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레카비 선수는 귀국 후 인터뷰에서 의도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이란의 한 매체는 경찰이 이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밝혔고, 그러니까 저게 아까 자연재해로 무너진 게 아니고 철거된 겁니다. 그녀의 오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위반 사항으로 약 5,000달러, 우리나라 돈 650만 원의 벌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레카비 선수는 귀국 이후 정부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란 당국은 아직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란의 관영 매체에서는 레카비 선수의 집이 공식적인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서 철거된 거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거 안 썼다고 뭐 물론 지금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관영 매체의 주장은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긴 어디죠? 이곳은 뉴욕의 한 길거리입니다. 이 빨간 옷을 입은 시민 뒤를 한 남성이 다급히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오른쪽 옷 부분을 꼭 잡고 걸어가죠. 뭔가를 옷 속에 숨기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주변을 잠시 서성이던 이 남성, 갑자기 바지 안에서 손 꺼내더니 지나가던 시민의 뒤통수를 그대로 가격했습니다. 이 남성이 바지 안에 숨기고 있던 게 다름 아닌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아니, 뭐예요 지금? 네,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은 시민은 고통스러운 듯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그런데 이 시민을 폭행한 남성은 아주 태연하게 자리를 뜨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 시민에게 고함을 치고 또 화를 내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면식범인가요, 그러면? 네, 이 피해자는 사실 곧바로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고 타박상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이 남성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자, 마지막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보시면 가게 앞에 멈춰서 있는 차량 운전석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도 힘들어 보일 만큼 어린아이죠. 신기한 게 많은지 한참을 차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설마. 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아이가 다행히도 차량에서 내려서 어딘가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난 또 운전하고 가는 건 줄 알았잖아. 예, 아이가 이렇게 차량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무언가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치고 맙니다. 순식간에 이 가게 주변이 흙먼지로 가득 찼고요. 이 방금까지 아이가 놀고 있던 차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큰 소리에 놀란 가게 주인이 나와서 주위를 살펴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뭐가 날라온 거예요, 지금? 이 가게랑 차량 향해서 돌진한 건 바로 옆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이듯이요, 이 차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이 사고를 낸 직후에 도주했습니다. 아니, 아이가 차에서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차에서 내리고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13초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거죠. 이 아이가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이 할아버지가 아이가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 사고 직전에 초콜릿을 사주겠다면서 이 아이를 차량 밖으로 불러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할아버지의 손녀 사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 새벽 브라질 커피 원두를 철근같이 씹으면서 8강 진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브라질 격파, 안녕히 계십시오.